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웅달 책방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윤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법 학회라는 이제 전현직 교수님들, 네. 그다음에 전현직 교사분들 이렇게 모임을 구성을 해가지고 학습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수법 같은. 교수법 같은. 네, 이거는 이제 학습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성인분들이 공부라든지 암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내가 예를 들어 돈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럴 때도 다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노하우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학회 이름이 공부법 학회인가요? 공포법 학회입니다. 와. Korean Study Skills for Society. 와, 그렇군요. 네. 와, 전현직 교수님들과 함께 네, 여기 회장을 맡으신 거예요.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와, 또- 이른 나이에 엄청나신데요. 아유, 감사하게 또 저한테 이렇게 일하라는 뜻으로 어.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선 나온 책, 네. 이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이더라고요.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도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사실 암기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습법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책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스킬,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또 스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예시로 표현되기 어려웠거나 굉장히 한정적인 예시를 가지고 거기만 딱 통하는 기술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또는 다른 종류의 책은 뭐가 있냐면은 그 기억력 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기억력 스포츠는 카드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를 외운다든지 이런 데 특화된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과연 다른 공부라든가 일상생활적인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좀 우세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쓴 책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은 우리 뇌과학의 원리랑 교육심리학의 원리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확히 뇌신경 이제 과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코딩하는 방법이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 지식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의 이론에 따라서 뇌과학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예시적인 부분이 좀 한정이 되지 않게 굉장히 폭넓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험 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실 테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공간대 모든 문제를 진짜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요때는 요런 암기법을 쓰면 좋고 요때는 요런 암기법을 쓰면 좋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암기법하고 공부법하고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암기법하고 공부법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뷔페 전체를 이제 다 먹는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 요리를 먹는다, 이게 공부법이라고 하면은, 암기법은 그 중에 뭐 전체 요리, 메인 요리 이렇게 특정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암기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작용 자체가 암기거든요. 코딩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암기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만 딸딸딸딸 외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배운다, 정보를 새로 습득하는 것 자체가 암기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공부법의 일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암기법, 공부법 하면은 진짜 이윤규 변호사님 그리고 드림스쿨이 네. 저는 떠오르는데,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실 때도 네. 이런 암기법, 공부법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통하는 거를 쓰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 썼던 방식만 소개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그렇다고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적도 찾아보고 실내도 찾아보고 교육과 관련 서적도 찾아보면서 좀 빠짐없이 다 늘려고 했습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7만 5천 페이지 정도 외우면 돼요. 17만 5천 페이지를 외우면 되는데, 네. 그거를 썼을 때 이제 했던 이제 주된 암기법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와.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만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셜록 홈즈가 쓰는 궁정기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넣었어.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제대로 읽으면은 앞으로 사법시험이나 뭐 입시도 그렇고 뭐 의사고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효과가 네. 클 것 같은데요.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방이 어두우면은 방을 어.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에디슨 전의 시대에는 전구를 저희가 개발해야 됐지만 사실 에디슨이 나온 이후로는 공장에서 이제 그 찍은 걸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고안하는 것과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랑 좋은 방법을 쓰는 건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좀 알려지지 않았고 체계화가 좀 덜 된 방법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망라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기억적인, 그냥 시험 준비가 아니어도 뭔가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께는 저는 정말 큰 무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경험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연구되어 이론이나 연구들도 다 총망라하신 거고. 맞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의 좀 스토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 26살 9개월 만에 네. 사법시험에 패스를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게임에 빠져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제적을 당하시기도 하셨다고. 네. 이게 어떤 변화의 좀 과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극한의 효율을 되게 추구해요.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최근에는 저는 주로 전략 게임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과거 게임 데스페라도스 3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드래곤 퀘스트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옛날 게임들 다시 이제 추억 삼아서 하는데 네. 테라리아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헛도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공략집을 먼저 이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진짜요? 분석을 해서 최단 코스로 그냥 가요. 그 시킨데 왜 사실 저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실행 단계랑 이거를 체험하는 단계를 나눠가지고 공략집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체험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하고 실행은 딱 그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널 판타지가 유명한 게임 있거든요. 5가 있는데 그게 레벨 4로 끝판을 깰 수 있어요. 4, 2, 1, 1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끝판 깰 때 50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는 다 분석해서 어떤 때는 무슨 무기를 쓰고 무슨 무기를 쓰고 어느 길로 가면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 게임을 하고 게임기도 많았고 잘하는 편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저는 이제 연습생이었어요. 연습생이었고. 진짜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해야 돼요. 취업 인허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해주시겠어요? 학생이 오늘 게임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퇴를 하는 이유고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자퇴를 할 수는 없다. 고졸로 남기는 조금 고등학교 중퇴는 한국 사회에서 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또 공부를 좀 놨죠. 네. 사실은 첫 학기 들어갔을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진짜 한 과목을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 C제로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한 과목 이제 안 들어가서 F 받고 막 그렇게 되고 다른 한 과목은 채점을 잘못하셔서 마지막 학기 수정을 해주셨는데 D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대학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공부를 놨죠. 놓고 그러다가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뭐 군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사실 주변에 얘기는 많이 했지만 공부 안 하고 이제 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적이 딱 돼가지고 제적이 되면 이제 영장이 나와요. 영장이 1순위로 나옵니다. 제적생, 자퇴생, 뭐 무직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영장이 나와서 다음 달에 군대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끝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재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연기를 했죠. 연기를 하면서 그때 시험까지 1차 시험 남은 기간이 1개월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제 사법시험은 원래 법학 35학점 이수가 돼야만 칠 수 있어요. 노베이스로 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 기본적인 법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건데 제가 놀았지만 3년 동안 그 정도는 좀 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게임이 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공략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의 그 수기를 다 모았어요. 한 3, 40년치를 모아가지고 그중 공통된 방법만 추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우연히 일본 사이트를 하나 알게 됐는데 거기 공부법이 정리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휘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사물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해줍니다. 어휘가 없는 사람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공부법이라는 데에서 어휘를 일본은 풍부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입피향이라 그래요. 어떤 개념을 잡는 거를. 그 신입피향을 많이 갖고 있어 제가 한국의 공부법들 이제 체계적으로 나눠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은 되게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파이널 판타지 5를 레벨 4, 2, 1, 1로 끝판 깬다 이런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 있고 누군가가 분석해 놓은 걸 제가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탐독을 많이 했어요. 그 합격자들의 수기를. 그래서 공부법을 제가 그때 연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시험 한 3달 만에 된 분이 있더라고요. 1차 시험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걸 그대로 하면 되겠다. 조합해서. 저는 이제 대신 그분 2배로 했어요. 그분이 하루에 8시간 주무시는데 저는 이제 4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시험이 이제 됐고 근데 1차 시험이 이제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재입학을 하는 바람에 1학년서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1학년서부터 다시 들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재수생이어가지고 바로 군대를 끌려가요. 2차 시험 못 치고.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의 기로가 이제 두 개가 쓰게 된 거죠.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올해 이제 학점을 대충 따면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2번 칠 수 있거든요. 이 초시라 그러는데 초시를 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확실하게 대학원까지 갈 수 있게 군대를 미뤄야 되니까 이 학점을 다 따놓고 두 번째 시험에 올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게 낫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시험 포기하고 1학년부터 다시 들은 거죠. 영어도 듣고 뭐도 듣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되게 고맙게 그때 개설됐고 지금도 개설된 수업의 학점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보충해야 됐던 건 한 40학점 정도 들으면 이제 졸업할 수 있고 대학원 진학하고 군대 연기할 수 있어가지고 2차 시험 준비할 수 있었던 게 한 6개월 반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진짜 수기를 많이 연구를 했죠. 아, 수기를 연구하셨어요? 수기를 자꾸 연구했어요. 야. 그게 공략집이니까요. 거기서 그다음에 그 속에도 사실 수기를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합격했다라는 것만 나올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신입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개념, 어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남과 다른 눈으로 파볼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 단위에 나눠서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베싱일람스 가면 통이 여러 개 있잖아요. 스쿱도 있고. 근데 아이스크림 지비아라는 것과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무슨 맛이냐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나눠 담을 수 있게 되는 거를 일본에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본 거죠. 그 속에 이제 암기법도 있고 멘탈 관리도 있고 공부 전략도 있고 마무리 방법도 있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눠져 있었고 저는 그거를 이제 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적으로 6개월 반에 이제 사법시험 2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9개월 만에 사법시험 패스하시고 3시간 자면서 공부하시고. 네. 근데 그게 거기서의 핵심이 이제 공부법에 있었던 거군요.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 그 공부법을 또 수기를 통해서 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얘기하죠. 이거 사기다라든지 아니면 너는 원래 머리가 좋을 것이다 그러지만 그랬으면 저도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요? 서울대 가고 이런 걱정을 안 했을 텐데. 근데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들의 방법들을 내가 따라하고 연구하면은 그 사람이 했던 성과의 어느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진짜 그 사법시험 치는데 총 1만 페이지 분량 아까 17만 5천 페이지 정도에. 와,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외워야 되는 수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 노하우, 네. 공부법, 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들 그런 거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외울 때는 목적성이 너무 중요해요. 목적성이. 내가 이 지식을 과연 어디 쓸 것인가. 사실 17만 5천 페이지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봐야 되는 일반적인 책의 분량입니다. 분량인데 저는 너무나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채점자로 하여금은 17만 5천 페이지를 외운 사람처럼 공부를 다 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실제 공부할 때는 그걸 다 외우면 안 돼요. 그 중에 시험장에서 정말 쓸 수 있고 시험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 공부라든지 이런 경제 공부를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운달책방에도 너무 좋은 영상이 많은데 이거 틀어놓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 많은 영상을 언제 다 보겠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내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외울 때는 질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디 쓸 거야? 물어봐야만 내가 쓸 수 있는 지식만 흡수할 수 있게 돼요.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이번에 뭐 돈이 얼마만큼 있는 분도 어디 코인을 어디 투자를 하세요 뭐 집을 사세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뭐 이런 걸 넘기면 되죠. 근데 대신에 그건 이제 미래를 위한 거죠. 그건 대신에 즐겨찾기만 해두면 돼요. 머릿속에 요런 게 있었어 어디 메모만 해두면 되죠.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괜히 앞에 거 보면서 힘 빼고 무슨 내용이 있었어. 사실 그거는 현재 나의 아웃풋과는 소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직접적인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근데 사실 현실적인 게 더 쉽습니다. 근데 시험은 내가 뭐가 나올지 대부분 몰라요. 이거 분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 같은 경우도 이걸 미리 분석을 해서 이 부분만 외우면 되는구나. 이 부분만 외우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이걸 다 외우고 공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빼쓰는 걸 아웃풋이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 아웃풋을 염두에 두고 외워야 돼요. 뺐을 수 있는 양만큼만 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일단 목적성, 질문을 잡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 영상이라든지 뭐 영상 보는 걸 주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책 보시는 분들보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빠르게 전체 2배속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 한 번을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몸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내 몸에 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여기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외워야지 생각하면서 보면은 에너지를 처음에 한 3분 안에 다 써버려요. 집중해서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영상인지 컨텐츠라든지 부분이 나왔을 때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가볍게 빠르게 보는 거예요. 최대 속도로.
전체 모습을 알아야 이 부분이 나에게 좀 더 맛있겠다.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마자 바로 넘기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계속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서 이 부분 진짜 어렵겠다. 이 부분 쉽겠다. 이 부분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나왔어. 그러니까 책은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책을 읽는다고 할 때 눈으로 읽지 않죠. 귀로 많이 읽습니다. 지금 영상을 이제 귀로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빠르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책보다 영상 보는 게 사실 효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알은 진짜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영상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그렇구나. 누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편한데 녹취가 있으면 그래서 빨리 한번 들어보고 이 중에 나에게 필요한 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전체 상을 자꾸 봐야 되고 그래서 복잡한 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체 목차를 복사해서 보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좀 뼈를 좀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생선을 통으로 뜯어 먹으면은 막 잇몸에 가시가 박히고 그렇겠죠. 근데 뼈를 이렇게 싹 발라내면은 살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책에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발라내야 되고 등골 뼈를 빼내야 되는데 그게 책에는 목차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이제 귀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뭘 하시면 좋겠냐면은 처음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서 이야기의 포인트가 달라지는구나 숫자를 좀 세보시면 좋겠어요. 숫자를 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을 15분짜리를 봤어요. 그러면은 몇 개를 얘기했을까 이거부터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기억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를 이제 웅달님도 만들고 계시지만 여기서 엄청 어려운 막 포브스지에 나올 경제 전문 용어 쓰시고 막 뭐 스키조플레니아가 있는데 뭐 철학 얘기 쓰시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보다 꺼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준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상황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내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그냥 빠르게 넘기면서 맥락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야기의 덩어리를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자꾸 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분들은 지식의 변비에 걸려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원할 때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할 때 그거 뭐였더라? 이때 뭐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할 때 어디를 보라 그랬지? 뭘 보라 그랬지?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안 봐서가 아니에요. 좋은 영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기는 봤는데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못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두 가지예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저장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가 우리 하드디스크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웅달님도 하시지만 내가 폴더를 하나 눌렀는데 C 드라이브 눌렀는데 파일이 20만 개가 있어요. 이 중에 원하는 걸 찾을 확률과 폴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파일 찾으면 뭐가 높을까요? 6개가 높죠. 당연히 훨씬 높겠죠. 그런 식의 어떤 폴더를 만드는 사고를 자꾸 가져주셔야 돼요.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 몇 개인지 세보면 자연스럽게 폴더가 구현이 돼요. 이번 영상은 진짜 어려웠는데 2개밖에 얘기 안 했어. 두 번째 게 어렵고 첫 번째 거는 괜찮네. 다음엔 두 번째 거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다음에 또 귀로 책 읽잖아요. 영상 틀면은 맨날 이윤규 변호사 나오면 진짜 어려운 얘기한다 이러면서 꺼버려요. 그냥 이러면은 영상을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자 뭔가를 틀었다가 금방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거 통으로 정보를 넣다 보면 그러니까 분절해가지고 폴더화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2배속으로 빨리 들으면서 그 안에 이제 목차가 몇 개 있는지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군요. 말이 분위기가 딱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상황에 뭐 시장 상황은 이런데요.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듣다가 시장 상황 듣다가 뒷부분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입에서 어쨌든 넘기면서 이렇구나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뇌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이 감각 기억이에요. 그래서 뭐 시각, 촉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 얘들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보는 순간 내가 뭐라는 걸 인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영어로 자 뜨거운 걸 한번 만져보세요. 뭐 앞에 물이 끓고 있다고 해볼게요. 딱 만졌는데 뜨거라고 하지 말고 영어로 해봐 그러면은 뜨겁다고 느끼는 건 0.1초 만에 느끼지만 뜨거운 게 영어로 뭐지? 러시아어로 뭐였지? 튀어나온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처리하는 게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적인 작용을 통해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감각 기억화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감각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암기가 시작돼요. 이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돼요. 다 봐야 돼요. 뭐가 있네. 이 중에 그래서 뭐가 재밌겠네. 뭐가 도움이 되겠네라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뭘 하든 간에. 전체를 한번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그 영상으로 2배속 듣는다는 느낌으로 뭔가 적용을 해서 맞습니다. 빠르게 훑고 빠르게 훑는 거예요.
목차 한번 보고 빠르게 훑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훑어서. 그럼 뭐가 그렇게 있구나. 1회 독을 끝난 다음에는 다음번에 읽을 때는 조금 더 그러면 천천히 읽는 건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읽는 속도는 점차적으로 느려져요. 아. 처음에 진짜 빠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책을 이제 펼쳐서 볼 때는 목차만 읽어서 6번, 7번 정도를 봐요. 아, 목차만요? 30분만 딱 잡고 소제목 있잖아요. 야. 대부분 이제 25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용을 거의 안 보고 목차만 계속 봐요. 계속 보면서 그래요?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그것만 봐줍니다. 이게 없으면은 뼈대가 안 생겨요. 지식의 아. 뼈대가 폴더가 생겨야만 내가 나눠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와. 내가 읽다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줄을 음. 치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 책은 사실 다른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인데 나는 내가 인상적인 것 같다. 그렇죠. 그것만 외우게 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중심 스토리를 먼저 만들고 나면은 세부 내용은 되게 쉬워져요. 음. 특히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 서적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운당제방 보시는 분들은. 근데 자기계발 서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중심 메시지를 내가 사람의 마음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런 사례 그릿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운동선수 누구, 뭐 군인 누구를 보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데 그릿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그 운동선수의 삶인가요? 그 군인의 삶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던진 중심 메시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은 예시를 모두 없다고 생각하고 읽고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군인 예시 배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노력 그 제곱이 어떤 진짜 재능을 압도한다. 그런 끊임없이 내가 그 그릿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만 찾아 읽는 어떤 방식들이 전체를 알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한번 봐주는 거죠. 아, 이 책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냥 1페이지부터 그냥 순서대로 쫙 읽어가기 네네. 시작하는데 네. 익숙한 책들은 좀 괜찮은데 그 네. 내용이 조금 아는 내용이고 맞아요. 근데 새로운 분야는 진짜 네.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가다가 맞아요. 네. 포기하게 되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목차를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 책도 쉽게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꾸로요. 거꾸로. 새로운 분야 책은 예시만 찾아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시가 이해가 돼야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시는 푸는 거니까. 네, 푸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계발 분야는 내가 모르는 내용은 없거든요. 네. 자기계발은 특징이 자기계발 책을 봤는데 새롭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천재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자기계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현미경으로 봐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래서 자기계발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뻔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진짜 대충 본 사람이 둘 중 하나인 거죠. 왜냐면 새로운 자기계발 책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현미경으로 자꾸 봐주니까 뭔가 배울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뭐 이 책을 읽을 때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이라든지 아는 책들 말고 내가 모르는 분야 책을 볼 때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계발 책 예시를 빼고 봐도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야 예시만 찾아서 읽으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디테일인 것 같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경험하셨고 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이걸 다시 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가지고 체계화시킬 수 있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책을 읽는 유형별로 5가지가 있어요. 아, 세부적인 예시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걸 조합하는 거는 이제 이번 책에서 다루면 이번 책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예시가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못 다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회로를 작동을 하는 거죠. 전략을 세워요. 처음에 쭉 넘기면서 이 책은 어디 보면 답이 있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거 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외우는데 근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신 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웅달님은? 없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는다는 거 외운 거하고 동의어인데 정확히는 뭐냐면은 열화 버전으로 외우는 거예요. 책의 내용 중에 일부만을 기억할 수 있는 일부만을 외우는 거고 독서는 그래서 암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정보를 인코딩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랑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지금 두 가지 목적성과 두 배속으로 읽는 거. 네, 스키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훑어 읽기라고 그러죠. 스키밍. 와. 우리 이제 나선형 읽기를 보통 많이 해요. 깊이 있게 처음부터 읽는데 현대사회의 어떤 문해력, 정보 습득력이라 할 수 있는 문해력 리터러시라 그러는데 문해력이라는 말 속에는 문해 및 사용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항상 가장 대표적인 속성 하나를 떼어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거는 범죄와 형벌법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크리미널 로라고 해서 퍼니시먼트를 빼고 크리미널 로라는 이름을 따요. 그래서 해당 국가마다 그 이름을 부여하는 형식이 좀 다른데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와 사용까지 가야 되고 서구에서 리터러시라고 부르고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용을 하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자꾸 해보는 거죠. 어디 쓸 거야?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두 가지만 소개시켜 주셨는데도 책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스키밍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스키밍도 예. 그래서 말씀드려서 깜빡했는데 그래서 현대 사회는 스키밍과 그 정독에서 있는 나선형 읽기 두 개를 다 할 줄 아는 말하자면 우리 바이링결이라 그러잖아요. 말 이중언어 하는 사람은 바이 리터러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크롤에서 내려서 글이 있잖아요. 그게 훑어읽기거든요. 평소에 인터넷 뉴스 이렇게 긁어서 보는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고전 매체로 넘어가면은 인코딩 할 때 갑자기 천천히 읽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인터넷 글을 정독에서 읽는 습관도 들여보고 네. 그 다음에 고전 매체 이 종이글 같은 거를 빠르게 읽는 습관도 들여봐야 돼요. 반대로. 그게 또 하이브리드로 갈 수가 하이브리드로 가야 있군요. 돼. 그게 교차가 돼야 되고 현대 사회는 그 두 개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 읽기랑 이런 고전 책 같은 것들 읽기가 방법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말씀하신 다르죠. 것처럼.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선악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인터넷 방식으로 읽는 거는 나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 이후로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맞아요. 하이브리드식으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맞아요. 다른데요, 느낌이. 스키밍은 말하자면 필수적인 전 단계로 가면 돼요. 스키밍만 하면 안 돼요. 스키밍만 하면 그 사람의 사고나 감정이라든지 깊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반드시 나성형으로 읽어주고 정독 탐독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스키밍을 한번 해주면 너무 편해진다.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인코딩 할 때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 책에서는 조직화의 원리라고 소개를 해드린 방식이고 맥락화 그래서 오거나이제이션 앤 컨텍스트라는 기술인데 전체를 봐주면서 스키밍 함으로써 독서랑 연결시키면 내가 요런 흐름이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이죠. 이쪽은 스키밍 이쪽은 되게 정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섞어야 돼요. 섞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벌써 2008년부터 연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책도 웨이런 울프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에서 학위 따시고 이 부분만 최고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하이브리드로 읽는 능력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구나. 이게 프로파운드한 어떤 우리 소사이어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암기법적으로 설명하면 그거죠. 제 책에서 오거나이제이션하고 컨텍스트 이 두 개를 합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인터넷 글 읽을 때도 그렇게 읽고 일반 책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양쪽에 그 하이브리드 읽기를 똑같이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읽을 때 그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지식이 머릿속에 없을 경우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하신 선악이 돼버려요. 선악이 돼버려요.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사실 기법들을 소개해드린 게 사람들이 용 잡을 때 닭 잡는 칼을 쓴다든지 닭 잡는 데 용 잡는 칼 쓰지 않으시도록 정말 다양한 도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책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킬을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원할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반적인 책 읽을 때 새로운 정보 얻을 때 영상 볼 때도 다 쓰는 방식이고 그렇게 약간 폭넓게 보시면은 이 정보 습득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 삶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게 정보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영업을 하러 나갔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명함을 받아서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 문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좀 넓혀보면은 모든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시각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이 스키밍이라는 두 번째 방식을 그러니까 책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목차를 맞아요. 5번, 6번 보는 거고 영상으로 가면은 2배속으로 해야 되는 거. 야, 그 스키밍이라는 너무 키워드를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그렇게 딱 구분해 주시니까 너무 명확해지네요. 그래서 귀로 읽는다 이런 어떤 신입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이게 영상을 내가 영상 보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귀로 읽고 있어라면 읽기에 대한 나의 스트래터지들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하게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의문 가지면 성공이에요. 그때부터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목차를 두고 엄청 고민하신다고. 엄청 고민해요. 그 책이 99%죠. 99%.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그동안 책 읽으신 분들 그냥 뭐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바로 넘겨버리는데 사실 거기에 5번, 6번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그 목차를 구성하면 A4 용지 2장 정도 나와요. 그 2장을 위해서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그 뻥튀기 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실제. 문체를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거나 소설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정보성, 인문학 책들은 그렇게까지 막 그런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전적인 텍스트들의 그런
읽기 방식도 얘기해 주시고 또 영상 소비가 점점 많아지는데 영상을 또 어떻게 그거를 또 효율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웅달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또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바꿀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소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식을 인코딩하는 건 인풋이라 그러는데 인 말고 소비라는 건 인에다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해야 돼요. 풋을 남겨야 돼요. 이 남기는 게 암기의 기술인가. 인풋이 안 되면은 자꾸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자꾸 넘기게 되죠. 야 오늘 올라온 거 영상 보고 저 영상 보고. 중요한 게 내 삶이 안 바뀌잖아요. 소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3단계 적인 소비 형태가 자기개발적 소비인데 그걸로 한 단계 올리려면은 암기 기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소비에도 일회성 소비가 있고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소비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맞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한 소비. 너무 필요하죠. 네. 그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발표하러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면은 그 중에 필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걔를 먼저 읽는 거예요. 먼저. 걔 많이 읽으면은 책을 안 읽은 거겠지만 걔에 집중하고 먼저 읽고 나면 재미도 생기고 상대방 반론을 하면 뭐를 얘기할까 이거를 자꾸 이러다 보면 책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걸 해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 되게 읽기가 편해지고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10번을 읽든 한 번을 읽든 내가 오늘 나가서 말하는 게 목적이면은 남는 부분은 똑같이 남아요. 처음부터 그 부분만 찾아 읽거나 핀셋 형태로 아니면 내가 10번 읽어서 그게 남거나 남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 책을 왜냐하면 아무도 통째로 못 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성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웅달책방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주로 뭐를 외워오냐면 만약에 한다면 고유명사, 사람 이름, 통계 숫자 이런 걸 확실하게 외워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제가 기본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에리 프롬이 자유라는 거는 통렬한 책임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옛날 어떤 사람이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다 이건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목적성이라는 건 내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는 상황을 상상을 해봐야만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이번에 너 뭐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자꾸 봐주면은 책의 내용을 내가 파먹을 수 있게 돼 이렇게. 근데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흘러가요. 인풋이 안 되고 인만 돼요. 인되고 아웃되고 인아웃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붙들어주는 게 그 목적성이 사용. 그 리터러시가 사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해라는 거는 사용이 없으면은 문해가 필요가 없어요. 문해 사용력. 네, 문해 사용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염두에 둬야만. 대박이다. 네, 그걸 알아야 암기 스킬도 필요하죠. 그럼 혹시 이윤규 변호사님은 진짜 강연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강연하실 때도 지금 이런 방식들 아웃풋을 고려한 상태에서 강연안을 짜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전날 강연 준비를 다 끝냈는데 혼자서 리허설 50번 정도예요. 계속하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어날 반응을 상상을 해봅니다. 이 용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의문에 갇진 않을까? 이 다음에 어떤 사고를 할까 해서 그 사고 흐름대로 PPT를 만들고 그 용어를 선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전날 PPT를 외우는 과정이에요. 방송 촬영을 해도 그렇고 실제 저는 당일에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단순히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수험생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에서 PT 할 때도 맞습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강연 섭외를 받으셨을 때 강연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심지어 그냥 소규모 공동체 같은 데서 발표할 때 그럴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이제 보고서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치, 통계 수치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탈자. 세 번째가 상대방이 물어볼 거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질문 하겠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야 너 뭐 제대로 안 해왔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어떤 목적들이 나와야만 효율적인 어떤 지식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여기 두 가지 이제 목적성을 갖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키밍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한 가지 정도 더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죠. 한 가지 트리밍이라고 부르는 저만의 기술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외부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감정하고 이성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생기거든요. 야, 뜨겁다. 이제 찬물에 손을 갖다 대지 이런 거잖아요. 오늘 짜증난 일이 있으면 짜증은 나지만 참는 게 이성인데 책을 읽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읽어요. 책을 정보를 습득할 때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 줄을 친다든지. 근데 사실 우리가 감상이라 그러죠. 뭔가를 감상한다 그럴 때 그 감자가 감정할 때 감자예요.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상자는 네. 상자 상을 준다 할 때 우수상할 때 상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감상 이렇게 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만 자꾸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하게 돼요. 레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트리밍이 뭐냐면은 가지치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다 빼고 중심 내용만 먼저 딱 읽을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 외우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 절대 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진짜요? 연필을 갖고 목차 뒤에 물음표를 치면서 물음표에 대한 답만 줄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위 목차에 대한 답이 하위 목차가 되고 정상적으로 쓴 책이 하위 목차에 대한 답이 밑에 문단이 3개가 있어요. 그중에 한 줄이 나와요. 야. 그것만 찾아서 읽고 쭉 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냥 줄친 것만 읽으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이거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로 이제 배울 것들이 뭔지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기존에는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면 사실 이 책이라는 거는 나와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전제 작업을 대부분 안 하세요.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포스트잇 치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보다는 낫지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책을 깎아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는 항상 그 책 보면은 지금 4권을 들고 다니는데 그 연필을 중간에 끼워서 다녀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도 줄 치고 그래요. 이 부분 딱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줄 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수험생 때부터 하던 방식이고 그 17만 5천 페이지 외운 방식이에요. 와. 이거를 하면은 한 책당 한 100페이지 정도로 줄어듭니다. 책이.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재밌는 건 또 그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뭐가 중요해?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물음표를 쳐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쭉쭉 줄치면서 이게 제 책에서 이제 맨 마지막 파트 구조화 독서법이라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방식인데 맥라카의 기법을 이제 쓴 거예요. 맥라카 콘텍스트라는 3번째 암기법을 쓴 건데 그 책에는 트리밍이라고 소개를 해뒀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게 시험 같은 거 앞두고 하면 되게 떨리잖아요. 떨리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정말 큰 도움 얻으실 것 같고 앞서서 공부법 학계의 왜 회장으로 초대 회장이신 거죠? 네, 왜 임명되셨는지 이게 딱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강조하고 싶은 말요. 사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들이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데 제가 좋아하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자 인혁신지라는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대충 살잖아요. 그럼 남도 이 사람을 대충 사는 사람으로 봐요.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공부 좀 해 이렇게 하시겠죠. 약간 한숨 쉬고 그러실 때 되게 마음 상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믿어줘. 근데 사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출발이 돼야만 내가 나를 믿음직스럽게 행동해주고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해야 남도 그렇게 믿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좀 뭐가 있냐면 자기계발 영상이나 책을 보실 때 나는 뭔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보고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이 거기서 좀 갈망을 느끼시고 그게 안 될 때 좀 더 좀 안 좋은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격 있고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그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내가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남들이 좀 바라봐 주지 않는다. 그렇게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공부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법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방법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마음 자체가 나를 못 믿고 흔들리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부분을 좀 근거 없는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암기 기술을 통해서 사실 이제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영상이나 책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이 속에서 나를 대비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뭐 영상 보시고 책 읽고 하시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용의 그림에 맨 마지막에 눈을 잘 찍어야 된다고 아, 하잖아요. 중요하죠. 활용정점. 예, 그것처럼 자신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용 열심히 잘 그리는 맞습니다. 거고 그런 거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암기법, 네. 공부법의 점을 탁탁 찍어야 이게 네, 100%가 그렇죠. 되는 100%가 거니까.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벌써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성과를 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뇌과학, 교육심리학, 뇌신경과학 이런 것들 섭렵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 기술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공부법에 대해서 네. 이제 두려움 없으시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험을 앞두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오늘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에 이용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